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투자교실 6교시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재무상태표를 활용해서 그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해서 실제 두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지만 재무상태표는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고정자산이 많고 애플은 고정자산이 거의 없고 자본집약적 자산 경량화 모델 이제 그런 것을 배웠고 특히 이제 재고자산이 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이클을 읽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또 재고를 많이 갖고 가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6교시에는 우리가 투자의 첫 단추를 끼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기업의 소속된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외국 투자가들 해외에서 국제금융에서 투자가들이 많이 쓰는 GICS 산업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가들은 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을 분류하고 11개 업종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왜냐하면 산업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 분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의 CEO 아니면 창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크게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도 회사의 주주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도 회사의 주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경영자 반열에 드는 이건희 고 삼성그룹 회장이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도 투자를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게 관계사 사장들한테 항상 당신이 맡은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된다. 사업의 본질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그 산업의 핵심 요소를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텔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보통 호텔이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업이다.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그 신사동에 강변도로 옆에 있는 그 신사동에 그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이건희 회장은 이제 관심이 있었는지 이제 다른 경영진들이 반대를 해서 인수를 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뭐 홍콩 이런 데는 호텔은 또 부동산을 직접 보유를 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컨레드 같은데 하얏트 같은 데는 부동산을 보유를 안 하고 호텔을 경영을 해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의 요지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쳤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호텔업을 본질을 서비스가 아닌 부동산으로 바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된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는 양심 산업이자 타이밍 산업이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빨리 선점을 해서 가격이 높을 때 대량 생산을 해서 그 초과 수익을 벌어야 되는 타이밍 산업이자 양심 산업은 그 반도체 조립 라인에 심지어 뭐 R&D에서부터 박사급 인력, 기능공들이 같이 그 수율을 높이려고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양심 산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이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마지막일 것이다. 21세기는 의료 산업, 제약업이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역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였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도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그 산업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소속된 그 산업의 시장 규모, 얼마만큼 그 시장이 크냐,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 그 산업이 매년 1% 성장하느냐, 5% 성장하느냐, 매년 10%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그 성장의 핵심 요소,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그 산업의 규모, 그 다음에 그 성장성이 그 개별 기업의 주가의 그 업사이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를 결정을 하죠. 이제 쉬운 예가 아마존은 이제 그 제프 베조스라는 그 천재적인 경영자가 회사를 만들고 키웠지만 이 회사가 초우량 기업이 됐든 빅테크로 성장하는 것도 결국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는 그런 산업에 진출을 해서 그랬고 거기서 1등이 됐죠.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산업은 아마존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결국 이 최근 20년 동안 가장 고성장을 한 두 가지 산업에 아마존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 그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안에서 전기차가 아주 독특한 가치 제한을 하면서 전기차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산업을 떼어놓고 그 기업, 특히 성공한 기업을 생각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꼼꼼히 보는 톱다운, 그러니까 이제 경제 트렌드, 뭐 기술 혁신, 산업, 사회적인 변화,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보면서 고성장하고 수입이 높은 그런 산업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동시에 아울러서 버텀업으로 그 산업에 소속된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우리가 철저하게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톱다운 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버텀업 펀더멘털을 같이 챙겨서 내가 틀림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하는 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커피 산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커피 산업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산업 규모가 우리 집에서 먹는, 사무실에서 먹는 그런 그 커피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하면 산업 규모가 500조 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고 이것이 물량 기준으로 매년 한 4, 5% 성장합니다. 고성장을 하는 F&B 업종이다. 두 번째는 그 커피 리테일 산업은 몇 개 안 되는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 M&A를 해서 회사가 그 덩치가 커져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독과점적인 지배력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가격을 유지 내지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들을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로 되게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미국의 스타벅스가 있고 유럽의 이제 그 못지않은 회사가 JD Peet's 여기 이제 독일의 패밀리가 운영하는 커피 지주사인데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에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실제 가장 큰 커피 사업부를 운영하는 데는 스위스의 네슬레 뭐 시총이 한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위스와 미국에 동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슬레를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먼저 커피 산업이 왜 매력적인 걸 톱다운으로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네슬레를 버텀업에서 기업을 말씀드리면 네슬레는 큰 산업의 축이 그 애니멀 그 애완동물 관련된 비즈니스가 되게 성장을 많이 하고 마진도 높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고성장 비즈니스의 그 양대축이 애완동물 관련된 거와 이제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가장 세계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먹던 네스카페,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 캡슐 우리가 뭐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리테일 판권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커피에서는
블루버틀 지분을 2017년에 68%를 이제 43억 달러, 한 6천억을 주고 샀는데 이 아주 환상적인 그 커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네슬레의 주가를 보면 뭐 20%씩 우리가 성장은 안 하지만 과거 5년, 10년을 보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매년 7%씩 올랐고 여기다가 3%의 배당 수익률을 받으니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한 10%에 가까운 안정적인 주주로서 총 수익을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 얘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지 이제 분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마치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기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듯이 좋은 업종을 골라서 승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윈을 해라, 이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아주 좋은 뛰어난 성장성이 높고 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의 그냥 평균 보통의 회사가 실제 좀 별 볼 일 없는, 성장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그런 기업의 최고의 회사보다도 이러한 그 좋은 업종의 평균 회사가 더 좋은 장기적인 경영 성과, 주식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효과. 그만큼 산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맥킨지 분석을 좀 더 보면 여기 그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성장을 하는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산업과 성장이 멈춘,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이 안 나는 건자재 업종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맥킨지가 계산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이건 약간 회계상의 이익이랑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차감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의 그 회사들, 전 세계의 이제 주요 회사들의 분포예요. 그러면 여기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경제적 이익이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상위 20%에 다 대부분 듭니다. 평균적인 것은 여기 노란 그 삼각형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종은 전 세계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되고, 건재자 회사는 대부분 회사들이 바닥 하위 20%에 포진돼 있고 업종도 바닥 10%에 지금 가 있고, 일부 회사가 중간 정도에 포진돼 있지만 여기 이제 파란 점이 개별 기업인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바닥 하위 20%에 포진돼 있다. 결국 그만큼 업종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맥킨지의 그 분석을 보면 주요 업종을 이제 경제적 이익,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갖고 이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이 소프트웨어, 뭐 그 화장품, 뭐 이런 그 업종이고, 그다음에 가장 왼쪽에, 그러니까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보면 적자가 누적적으로 많이 난 데가 전력산업, 항공, 석유가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제 책에 2년 전에도 썼던 게, 한전 같은 회사는 장기적으로 안 좋고 항공업 같은 데도 매력이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누누이 강조한 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뭐 캡코, 한국전력이든 아니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그 산업이 매력이 없음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산업별로 장기적인 성과, 주식 총수익률, 같은 배당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이익을 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 10년, 20년 데이터를 보면 역시 한국이 제일 잘하는 IT 업종이 장기적인 주식 총수익률이 높습니다. 과거 한 30년 동안 보면 연 11%, 과거 10년 동안은 연 17%. 바닥권이 금융이에요. 금융은 그러한 그 기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금융의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근데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규제는 장기적인 주가 수익률이 배당 포함해서 연 6%.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들이 그 중간에 위치하는데, 필수 소비자가 이제 3% 배당을 바탕으로 연 9%에 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경기 관련 소비재, 자동차가 포함된 경기 관련 소비재는 연 8%, 지난 28년 동안. 근데 과거 10년을 보면
오히려 좀 높습니다. 연한 11%. 그래서 요거는 이번 9월 말까지 이제 주가 하락이 다 반영된 데이터니까 충분히 보수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분류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GICS는 이제 뭐의 약자냐 하면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라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1999년에 한 23년 전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세계에서 이제 지수를 가장 크게 비즈니스 하는 데죠. MSCI와 신용평가 그 대표적인 기업인 여기도 이제 금융 다양한 그 서비스를 하는데 S&P 글로벌이 그 산업이 많이 변하잖아요. 산업이 다양한 산업이 있고 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합작으로 둘이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비단 금융에서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금융뿐만 아니라 컨설팅에서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뭐 정부 기관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사용을 많이 해서 우리는 꼭 투자, 특히 해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도 FTSE라는 유사한 지수를 개발을 했는데 GICS보다는 이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GICS만 알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이제 4단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1개의 그 산업이 있고 그 밑에 인더스트리 그룹이 있고 그 밑에 68개 그래서 이제 4단계인데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11개 그 산업만 이제 제대로 알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MSCI 그 S&P가 어떻게 이걸 분류하냐 보면 이제 매출 구성을 갖고 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이익의 구성을 볼 때도 있고 시장의 평판도 볼 수가 있지만 매출의 구성이 가장 기준이 되고 전 세계 한 125개국에 한 5만 개 이상의 상장사가 분류가 돼 있는데 전 세계 시총의 한 95% 이상을 커버한다. 거의 뭐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한국도 보면 상장 기업들이 다 이거 기준으로 우리가 11개 산업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친밀한 애플은 산업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소속이 돼 있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세분화된 데에서는 테크놀로지 하드웨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 consumer discretionary 포함이 돼 있고 그것보다 더 상세 그 산업 분류는 호텔, 레스토랑, 리저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찾느냐 국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블룸버그 회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fidelity.com 그러니까 fidelity가 자산운용사지만 미국에서는 그 브로커를 크게 증권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fidelity.com의 스톡 스냅샷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구글에서 이걸 치면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idelity.com 스냅샷, 스톡 스냅샷을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박스에 이제 AAAPL 이게 이제 애플의 티커 코드죠. 종목 코드죠. 이것을 쳐보면 이제 한참 우측 하단에 IT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산업에 소속이 된 걸 알 수 있고 우측에 보면 이제 제가 그 알파벳 구글 지주사의 그 종목 코드인 GOOGL을 쳤더니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업종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제 제가 찾아서 여기 이제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업을 너무 보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의 회사 몇 개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소속된 산업이 어디인 것을 아는 건 꼭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그 산업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11개인데, 우리가 가장 뭐 관심이 있고 많이 알고 있는 IT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그 뭐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같은 데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 옛날에 통신업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에는 이제 AT&T, 한국으로 치면 뭐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에는 경기 관련 소비재.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필수 소비재.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뭐 그 세제, 치약, 칫솔, 그다음에 뭐 맥주 뭐 이런, 그다음에 코카콜라, 탄산음료, 그다음에 커스코, 월마트 이런 그 리테일 유통업체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소비재고,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농심 같은 데가 이제 포함이 되지만, 경기 관련 소비재는 개인이 세금이나 연기금,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를 사고 남은 돈을 갖고 쓰는 거니까 대체로 꼭 사야 되는 건 아닌데, 경기가 좋을 때 이제 화랑을 보이는 그런 산업이고, 자동차 같은 데 테슬라 뭐 다 포함이 돼 있고, LVMH 같은 명품 회사, 나이키 같은 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같은 데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에너지 산업재, 소재, 이거는 경기에 되게 민감하고, 금융, 헬스케어, 그 외에도 유틸리티, 그 부동산, 리츠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투자한 회사, 내가 관심 있는 회사는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11개 그 산업군이 경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보이면 그 아주 시클리컬한 업종들은 매출 이익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경기가 꺾일 때는 이런 산업들은 매출 이익이 빠르게 둔화 아니면 감소할 것인데, 가장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레버리지가 큰 데는 소재 산업입니다. 소재 산업은 철강, 한국은 포스코, 화학, LG화학 같은 데가 포함이 되고, 산업재는 항공업, 대한항공 같은 데가 포함이 되고, 건설 회사들, 그 다음에 기계업종 같은 데가 많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소재 산업재와 아울러서 경기에 민감한 데가 경기 관련 소비재,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 IT, 에너지, 외국 같은 데 뭐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데 되고, 한국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데가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산업까지 6개 업종이 전반적으로 금융에 대한 레버리지가 크다. 그 경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고 할 수 있고,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데가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꼭 약을 사는 것은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꾸준히 먹는 약이 있으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갈 거고, 물론 이제 치과 같이 아니면 수술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이 건강검진 같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위축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는 경기에 되게 둔감을 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기에 민감한데 둔감한데,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뭐 경기 침체다 아닌다 뭐 그런 논란이 많은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데들을 보면 소재 산업재, 경기 관련 소비재, IT, 에너지, 금융. 물론 이제 에너지는 유가 때문에 좀 예외이지만 이런 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헬스케어가 방어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버텼고, 필수 소비재들 이런 데들도 주가가 많이 버티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특징은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이 비효율성도 있지만 워낙 산업이 커서 GDP 국민 총생산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이 그 헬스케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해서 경제 성장보다 더 높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러한 고성장 산업, 헬스케어, IT 뭐 이런 데랑 저성장 산업을 우리가 차별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성장 산업도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거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산업을 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느냐를 처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산업 효과, 고성장하는 산업의 기업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ICS, 그 산업 분류, 11개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인 특징, 특히 경기와 관련된 레버리지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나가서 진짜 좀 깊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5분, 10분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구글에서 Yardney Research, YARDENY Research를 치시면 이제 이분이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야드니 박사라고 예일에서 아마 박사를 하신 분인데, 90년대 되게 제일 유명한 투자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개인적인 리서치 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무료로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를 많이 거의 매주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10월 10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그 자료, 그러니까 S&P 500의 업종과 산업의 그 장기적인 그 수익성, 마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이분이 그 여러 가지 업로드하는 자료가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1994년 이후로 아주 장기간 동안 미국의 이익률이 얼마만큼 됐냐. 그래서 94년대만 해도 미국의 그 이익률이 한 5, 6% 남짓 했는데 지금은 13%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됐죠. 결국 이만큼 미국 기업이 다이나믹하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동안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호황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펀디멘털이 미국 주식이 되게 있다. 기업이 되게 다이나믹하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개 업종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니까 IT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장기적인 그 영업이익률 수익성을 보면 여기 이제 그 보라색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추세는 우상향을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그래서 이제 IT 업종이 그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중에서도 눈에 두드러지는 게 이제 세마이컨덕터라고, 여기 반도체, 이제 파란 그 굵은 실선이 더 그 IT 업종보다 그 수익성은 높고 그 대신 변동성은 더 높죠. 그만큼 이제 장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반도체 장비 업체는 여기 이제 빨간 선인데 더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IT 업종이 성장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고 개선 중이다. 하지만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지만 변동성이 더 높아서 이제 그런 변동성을, 불확실성을 시장은 싫어하니까 주가가 이제 디스카운트 된다.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얘기죠. 반면에 P&G 같은 데가 포함된 허쉬 초콜릿, 코카콜라 같은 데가, 커스코가 포함된 필수 소비재는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수익성은 낮아요. 영업이익률이 보면 보라색을 보면 한 6, 7%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데, 진짜 안정적인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만큼 확실하다. 그 리스크가 적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들 기업들 주식한테 그 프리미엄을 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데가 네슬레, P&G, 코카콜라, 펩시, 커스코, 월마트, 뭐 진짜 기라성 같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맥주 회사들이 수익성이 되게 높았다가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된 걸 보면 마진이 계속 최근에 많이 안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 맥주 그 제조업체들, 뭐 버드와이저나 이제 뭐 이런 데들 보면 최근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마이크로비어, 크래프트 비어 같은 데가 시장 잠식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맥주 회사들도 이런 데를 이제 브랜드를 인수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식당이나 뭐 술집 이런 유흥업소에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 결국 이러한 그 맥주들이 많이 팔리는 게 이제 할인점, 양판점, 디스카운트 스토어, 이마트 같은 데인데, 이런 데들은 재고를 자기네가 갖고 가기보다는 식당은 재고를 자기네가 많이 갖고 갔는데 그 집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할인점들은 이제 파워가 있어서 그 제조하는 회사 보고 재고를 많이 갖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맥주 회사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 이게 결국 언제 바뀌는지, 변곡점이 일어나는지 되게 관심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인데, 여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부침이 심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업종 전체의 수익성 마진은 보라색인데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 같은데 이제 마진이 확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가
근데 전반적으로 뭐 그 10% 이상의 수익성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는 진짜 독특한 자동차 업계에서 독특한 회사고, 왜냐하면 15% 20%의 마진을 내니까. 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은 테슬라가 중심이 되지만 자동차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된 현대차도 이익이 좋았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파워가 더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마진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마진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지난 1년 동안 경기 침체 우려,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도 헬스케어 업종의 그 마진이 여기 보라색을 보시면 안정적인 한 10%에서 안정적인 것을 보시고, 여기 파란 마진도 높고 더 높아지는 걸 보면 제약 업종이다. 그래서 제약 업종들은 상당히 수익성도 높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기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회사는 지난주 실적이 발표된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 앤 존슨, 그 다음에 뭐 엘리 릴리, 파이저, 그 다음에 뭐 에브인비, 에브비, 뭐 러쉬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여기는 뭐 주가가 언더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어적인 성격에서 헬스케어 같은 데 ETF를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존슨 앤 존슨 같은 회사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철강, 유화, 뭐 재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보라색 그 선이 진짜 마진의 변동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레버리지가 큰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비료, 퍼틸라이저 업종의 수익성이 되게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개별 종목의 아이디어,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그 윗단인 산업을 잘 이해하고 좋은 산업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